청와대가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가 첩보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유출하고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김태우 씨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을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강구하라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끌어올린 과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북이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모두 마친 가운데 남측 조사단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다음 주 개성에서 열리는 철도 도로 착공식에 우리 측 참석자가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올라가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폭행과 관련해서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심석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면서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계엄군 30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화 운동 당시 집단 발포에 나섰던 공수여단 소속 장교들도 포함돼 있는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감사에 적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비위 내역이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13건이나 확인됐고 재단 명의로 빌린 차량을 간부가 개인적으로 쓰면서 학교 돈으로 수리비, 보험료를 내준 학교도 있습니다. 음식물이 모여 사료로 재가공되는 재활용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 비료 원료로 유통되는 실태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가 청와대 근무 당시에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연일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려고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김 씨의 주장과 청와대 대응을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는 자신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첩보 보고 내용을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은 김 씨의 주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직 총리와 민간은행장 등 민간인 첩보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 씨가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김 씨는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 사건을 경찰에 알아본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민간인 첩보 보고는 민간은행장 한 건이고 나머진 정당한 특별감찰반 업무 범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는 업무 범위가 아니니 보고하지 말라 주의를 주고 폐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김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을 놓고도 김 수사관은 자신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수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김 씨가 경찰청을 방문해서 아는 건설업자의 사건을 알아보아 줬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서
수사와 관련해서 김 수사관과 상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청와대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상당수 내용이 아예 복원이 안 되도록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경찰청이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이례적인 방문을 청와대에 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중인 건설업자 최모 씨 관련 사건을 문의한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수사관의 수상한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이 건설업자 최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김 수사관과 경찰 수사에 대해 논의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들은 청와대는 부적절한 행위를 넘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수사관을 즉각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첩보여서 실적 확인차 문의했다는 김 수사관의 해명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경찰청 방문 전후로 김 수사관이 최 씨와 수십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권 비위를 수집해 쫓겨났다는 김 수사관 주장은 틀리다는 겁니다. 또 김 수사관이 청와대 감찰팀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이미 상당수 내용이 복구도 안 되도록 삭제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한 검찰은 단서들을 숨기려고 일부러 삭제한 게 아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 때문에 밉보여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복사판처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비교할 만한 사건인지 심수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이제 박관천 대자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박이처럼 같다는 얘기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이 청와대 비밀 문서가 유출됐다는 점은 같지만 사건의 시작점은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 자체부터 보도가 됐습니다. 예. 민간인인 정 씨가 청와대 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첩보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건데요. 예. 당시 금기어인 정윤회 또 최순실 같은 이름을 언급하다 보니 보복을 당했다는 게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이따가 2부에 박관천 씨는 잠깐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튼 유출됐다는 것이 시작점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경질이 된 뒤에 자신이 직접 언론에 공무상 기밀인 이 첩보 보고 내용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청와대는 이 김 씨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허위 주장을 펴면서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비밀 문서를 유출한 것은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첩보 내용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이 김태우 씨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에 은행장이나 전직 총리 아들 사업체에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었던 건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이 역시 아직까지는 일방 주장으로 보입니다. 과거 민간인 사찰로 기소됐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상이 명확합니다. 4대강 반대자 또는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위에서 아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소위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예. 이번에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스스로 자체 생산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6, 7급 공무원인 특감반원이 보고서를 올리면 5급 사무관인 특감반 데스크와 또 특감반장 이렇게 비서관까지 3단계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듣긴 들었는데 민간인 사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뭐 적절치 않은 감찰이다 이렇게 뭐 주의를 줬다는 주장이 청와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올린 2개 보고 모두 검토 과정을 거쳐서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특히 이 정부 초기에 김 수사관이 이 같은 행동을 보이길래 다시는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실제 이후에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예. 그건 또 이제 김 비서관 얘기를 또 김 전 비서관 얘기를 들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와대 대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청와대하고 김 씨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딱
명확하게 맞다 하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이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 보도해드린 대로 이 김태우 씨가 지인인 건설업자와 수사와 관련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이 된 만큼 최초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 비위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먼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관천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번 사건을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특별감찰반 의혹을 해명하는 청와대가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했던 윤영찬 수석의 해명을 비꼰 것입니다. 특히 특감반이 전직 총리와 은행장을 조사했다는 새 폭로에 대해서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박관천 사건을 보는 듯 하다고도 했습니다. 뒤로는 청와대 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인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은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찰보고 묵살과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충분한 해명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에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경제정책과 관련한 보완책을 주문했습니다.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시장의 수용성을 언급한 건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짐작케 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시장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도 중점을 두라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기조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입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이처럼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돈을 좀 더 돌릴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투자 활성화입니다. 대기업들의 투자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한편 이른바 생활 밀착형 SOC라고 하죠. 체육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신호를 줄지는 물론 지켜봐야 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105층 규모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짓기로 한 서울 삼성동 부지입니다. 4년 전 한국전력으로부터 사들였는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할 방안만 합의되면 내년 1월 심의를 마무리해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K-팝 공연장 등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투자 규모만 6조 원 이상이라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도 늘어납니다.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생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지난해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어나 8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재정 투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 돈을 푸는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천억 늘리겠습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를 살 때 개별 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춰주는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 닥칠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470조 원 예산을 쏟아부어도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대 중후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 기반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6에서 2.7% 사이로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다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2.6 내지 2.7에는 상당 부분 정부가 반드시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해서 성장률 견인도 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밝힌 우선 과제는 성장 둔화가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기업 규제를 풀어 민간 소비와 투자 둔화 속도를 늦추고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3조 7천억 원 늘려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라 돈을 푸는 게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모두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숙박업체들이, 카쉐어링 서비스는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닷새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모 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에 불과 며칠 사이에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가 완전히 널뛰기를 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과 연관돼 있는 의심과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 A 차장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엔 당시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실무진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어떻게 받는지 정리돼 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5년 6월 27일 리서치팀 실무진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4조 8,47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인 7월 2일 실무진은 11조 5,710억 원으로 2배 넘게 가치를 높였습니다. 7조 원가량이나 껑충 뛴 이유에 대해선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가 2025년까지 13% 성장할 것이라고 단순 가정에 계산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평가를 다시 한 건 팀장 지시 때문이었는데 실무진 사이에서도 가정과 결과가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A 차장이 반발하면서 C 차장이 대신 업무에 투입됐다고도 정리돼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엿새 뒤인 7월 8일 실무진은 삼성바이오 가치를 6조 5,520억 원으로 매깁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이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정해 나갔습니다. 검찰은 이 열흘 동안의 가치 산정 과정에 석연찮은 정황이 많다고 보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이처럼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크게 올라간 반면에 옛 삼성물산의 가치는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당시 건설 수주액이 확 줄면서 주가도 크게 내려갔죠. 이 역시 유리한 합병 비율을 얻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한 건 2015년 5월 26일입니다. 그해 초부터 이사회 의결 직전인 5월 22일 사이 삼성물산 주가는 8.9% 하락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경기 화랑에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가 10에서 30% 넘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의아한 대목입니다. 그해 상반기 신규 주택 공급이 300여 가구에 그치는 등 유독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물산 전체 1분기 영업이익은 약 60억 원으로 1년 전의 40% 수준이었습니다. 또 2조 원대 해외 수주를 사실상 따놓고도 합병 성패를 가르는 주주총회 직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주택사업 전략이 바뀐 영향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한 승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주식 매수 가격을 조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제기돼 2심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 실적 부진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지난 주말에 선거제 개편안에 어렵게 합의문을 낸 정치권이 돌아서자마자 바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합의가 아니라 검토로 결론냈기 때문인가 싶은데요. 오늘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는데 전혀 다른 생각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여야 5당이 합의문 발표 이틀 만에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일 뿐 합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보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당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또 다른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합의문 발표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빠른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일부에서 합의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문에 내년 1월까지를 선거개혁법안 합의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지만 다시 합의 이전으로 돌아간 분위기여서 법안 처리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당협위원장 교체를 발표한 한국당은 오늘도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책임을 묻느냐 이런 볼멘 소리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반발도 나왔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충남의 지역구를 둔 삼선 홍문표 의원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엄청난 지방선거의 총책임을 사무총장에게만 지금 지우는 모습은 형평의 원칙이 안 맞는다. 이번에 교체 명단에 오른 서울의 한 의원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강화 특위는 당협위원장 박탈이 곧 차기 총선 배제는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총선 때 그때는 어차피 이제 공천관리 위원회인가 이런 게 또 구성해서 공천 작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 중에 바뀌는 사람도 그때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당수 의원들은 내년 새 당대표 체제를 기대하며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10분 이내로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21명입니다. 그중에 네. 물론 이미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결국 공천을 못 받게 될까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불출마하신 분들도 있고요. 책임에 아주
가장 뭐 중점적인 뭐 중심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 있지만 다만 이제 저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잘 예. 하신다면 또 그 구제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았다. 뭐 저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잘 생각합니다.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실질적으로 뭐 이 책임이라는 것이 과거에 대한 책임 아닙니까? 그 예. 책임을 덮을 만큼 앞으로 의정 활동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여당을 견제하거나 또는 국민에게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든다든지 여러 예.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신뢰를 받는다든지 이런 그럼 그거는 예를 들면 부분이겠죠. 그 당시 그 앞으로 있을 공천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 21명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구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예. 뭐 몇 분은 또 예컨대 험지에 출마를 하신다든지 예.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구제할 수 그러니까 수 있다. 이 21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 뭐 어차피 지역 당 협의장은 그만둔 거니까. 예. 다른 그러니까 당에 이제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른바 험지라 하면 좀 어려운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나 이제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가 예. 이제 결국 책임에 대해서 그 죄가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균형이 맞는다면 충분히 예. 가능성은 그거는 있다. 공감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사자들한테도? 뭐 일일이 한 분 한 분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요. 예. 저는 당사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공천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할 수도 있다, 공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번 것이 일종의 뭐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자칫 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폄훼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아픈 결정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원내대표로서 한참 여당과 소위 대여 투쟁을 하는데 이렇게 군사를 많이 이렇게 상처를 내면 단일 대우를 흐트러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우리 당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뭐 어차피 늘 그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참 어렵네요.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것이 이제 당초 조강특위라든가 비대위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엔 맞았다고 보신다는 거죠? 뭐 그래도 부족하다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총선이 지금 1년이 훨씬 더 남아 있고 네. 전당대회가 있으면 이제 당 대표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기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쇄신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빛이 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일단은 지금 조강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에서 이번에 배제된 분들이 총선 전에 다시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오신다고 해도 이번 1월에 임명하는 당협위원장을 다시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다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뭐 그 가능성이 뭐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이번에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친박계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맨날 화를 내죠. 안정적인 표차로 당선됐다라고 하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일단 저희 당의 친박 출신 의원들이 68분이나 될까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이 103분이었습니다. 103분 중에서 68표를 얻어서요. 상대 후보의 거의 2배 가까운 투표를 했는데요. 그중엔 친박계 부분이 꽤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 선거는 구도 아닙니까? 결국은 친박
의원님들, 친박 출신 의원님들이 예. 찍기에는 복당파 의원님들을 찍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 구도를 제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 의원님 지원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고 하지만 친박 쪽에서는 우리 덕에 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는 저희 당에 친박 비박 이야기하지 말자 제가 금기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는 친박 비박 정말 이 친박 비박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위 이 개파 보스가 오더하면 예. 오더한 대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요. 뭐 그런 제가 경우도 이번에 있고,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그런 오더할 수 있는 개파 수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결국은 부분이 어떻게- 저는 이것을 계속 말씀하는 언론도 예. 우리 당을 미워하는 것이다. 정말 저희 당에 대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잠깐만요.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그 친박이라는 부분이 어느 단어는 부분과 연결되냐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친박 쪽에서 네. 흔히 얘기해 좋습니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 안 한 하신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인터뷰에서 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사과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게 딱 한 사람의 얘기인가요? 아니 한 분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 또 저 인적 쇄신안에 포함도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홍문정 의원이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뭐 너무 노골적으로 아니요, 이름까지 말하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 당에서 예. 이제 자꾸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박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에게 보기에 좋은 것이고요. 또 탄핵 찬성이라는 것은 또 보수 우파들 예. 조금 굉장히 우파에 계신 분들에게는 또 그것이 좋은 글씨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서로 편가르지 말자. 그 얘기는 일체 꺼내질 않겠다. 앞으로는 그 이야기는 넘어가자는 거죠. 이젠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 이제 저희 정치의 본령이 뭘까요? 거기에 과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느낄수록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챙겨야 된다. 예. 오늘 대통령께서도 오늘 경제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작년 내내 이 소득주도 성장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남북관계 하시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경제로 돌리셨더라고요. 근데 과연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되는 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예. 과연 지금 이 정도의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예. 그게 매우 걱정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튼 여야정 그 문제는 협의체도 좀 당내에서 나오고 가동하자는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그 탄핵 관련 얘기는 이제는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겠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당 내에 뭔가를 나누는 예.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 행위로 규정하겠다. 예. 그리고 윤리에 회부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뭐라고 하던가요? 당사자요? 예. 당사자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절차를 밟을 겁니다. 예.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 시간은 뭐 다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얘기인데 이제 복당하는 사람도 있고 네. 말씀하시기를 조원진 의원부터 안철수 전 의원까지 다 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다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제 거기에 전제는요. 예. 저희 당과 가치를 같이 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예. 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에 함께 한다면 예. 어떤 분을 배제하지 않고 널리 포용하겠다 이런 뜻이었다. 예.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조원진 의원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른바 저희 태극기 부대. 네, 예. 저희의 뭐 한 파트로 저희가 인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저는 우리 안에 다 흡수될 수 있다. 저희 당이 더 건강하고 저희 당이 더 미래로 간다면 저는 저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겠다 이런 취지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세력으로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 당연히 흡수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그 개파 얘기에 의한 뭐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태극기 세력도 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아주 좀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계신 분부터요. 정말 나라 걱정을 하시는 그런 순수한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또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또 받아서 해석을 하자면 그분들과 그분들로 대표되는 그 어느 의원이 아까 해당 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또 하면 바로 윤리로 갑니까? 저는 그분들은 저희 당 의원이 아니니까 제가 윤리위에 제소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저는 품는다고 해서 또 입당을 권유하시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튼튼해지면 예. 자연히 흡수 통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맞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남북이 경의선에 이어서 동해선 북측 철도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간에 따라서는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철도라고 하기엔 너무 좀 낡은 곳도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다음 주로 예정된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에 남측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개선까지 올라가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 측 조사단이 모든 조사를 마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북측과 같이 나누면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열차 속도는 시속 30km 안팎으로 특히 버스로 이동한 금강산부터 안변 사이에 교량과 터널이 노후하다고 조사단은 전했습니다.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정부는 다음 주 26일로 예정된 착공식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착공식 때 우리 측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남측에서 올라가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의선 북측 초입인 개성 판문역에서 행사를 치르며 남북 철도 연결의 상징성을 살리는 방안입니다. 열차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야 하지만 정부는 우리 측 인원이 타고 갔다 돌아오는 거라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착공식 행사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와 관련해 사실상 미국 측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기술적 협의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주 시범 첫수를 끝낸 북측 GP 11개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추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밀 분석을 위해서 첨단 장비가 동원됐는데 이때 찍은 동영상만 수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측 GP가 있던 자리에 덤불을 걷어내고 흙을 치우자 무너져 내린 GP 시설 일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 안쪽 상황을 살핍니다. 폭파 다 하고 국물을 다 100% 폭파하고. 지상 시설이 제대로 파괴됐는지 그 아래로 빈 공간이나 철골 구조물이 남아있는지도 검증했습니다. 어떻게 혹시 지하 구조물들이 이렇게 대략 설명해 아까 주십니까? 사진 봤지 말입니다. 사진 여기 저 앞에서 좀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사진 내가 보면. 우리 측 검증단은 현장에서 확보한 이 같은 동영상 수천 개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영상을 분석해 북측 GP 11개 모두 불능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GP마다 카메라 2세대와 특수장비인 내시경 카메라, 액션캠 등이 동원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밀 검증을 위한 장비인 카이샷 등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북측이 검증 현장에서 바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파괴된 GP 자리에 나무를 심거나 밭을 일궜고 병력은 원산 등 다른 지역 부대로 전출했습니다. 다만 북측 GP 5곳에서 한두 개씩의 총안구, 즉 사격을 할 수 있는 진지들이 식별됐지만 미확인 지뢰지대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평창올림픽에 앞서 조재범 대표팀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처음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 진술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행 피해 이후에 우울증을 겪으면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소식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심석희 선수의 진술 내용을 보면 폭행이 상습적이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군요.
네, 심석희 선수는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폭행 관련 사실을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라운 진술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맞았고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또 평창올림픽 전에는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올림픽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울증 증세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말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조재범 전 코치와 마주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심석희 선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없었는데 때문에 폭행 사건 이후 심석희 선수와 조 전 코치가 같은 공간에 자리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둘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증인석의 심 선수는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읽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오늘 법정에서는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죠. 네, 심석희 선수는 오늘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통해 조 전 코치가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자신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 자신의 스케이트날을 다른 것으로 바꿔 경기력을 떨어뜨리거나 경기를 앞두고 폭행해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징계 중이었던 조 전 코치가 대회 장소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찾아 특정 선수를 몰래 지도하고 사라졌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심석희의 성적을 올리라는 전명규 전 부회장의 포갑 때문에 압박을 받아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정반대의 주장인 겁니다. 예.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여기 대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인 조 전 코치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1심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해 오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예. 자, 심석희 선수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선수들도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심석희는 조 전 코치가 밀폐된 곳으로 끌고 들어가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 나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고막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실제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훈련 중 심석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피해들도 있다는 진술 내용은 쇼트트랙에선 훈련 현장에서 관행처럼 폭행이 이어졌다는 부분이어서 또 다른 조사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포츠부의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12.12 당시 주도 세력 가운데 한 명이 아직도 연금을 받고 있고 국방부에는 비서까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엔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계엄군 수십 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시민들을 향한 집단 발포에 나섰던 공수부대 장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그런데 이곳 한가운데 광주 5.18 계엄군 출신들이 함께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모두 30명입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 나섰던 11공수와 7공수 소속 소령 등 계엄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부대원도 여럿입니다. 대부분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동된 1989년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였는데 이후 걸러지지 않고 계속 자격이 유지된 겁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개인별 등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재심의 권한이 국가인권이나 국민권익위에 있다고 말하고 보훈처 역시 등록 당시엔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재심 요청 권한이 있는 인권위는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헌법을 유린한 사람도 항거한 사람도 함께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은 5.18 민주화 운동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과 수당을 받는 건 물론 그 밖에도 예를 들면 가족들 취업도 지원받고 비행기 요금도 싸게 냅니다.
연금과 보상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돈이 지금까지 164억 원이 넘습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광주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연금 및 수당 내역입니다. 총 73명에게 보상금과 간호수당 등 16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중에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뒤 지난달까지 총 수령액이 6억 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과 항공요금 할인, 통행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73명 중에 현재 생존해 있는 42명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지급이 된 것이란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성폭력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한 보훈처 관계자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 자격이 되지 않을 땐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 대상자로 지정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아직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유치원에 이어서 초중 고등학교를 감사한 결과가 오늘 실명 공개됐습니다. 시험을 본 뒤 채점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같은 답에도 점수가 다른가 하면 숙명여고처럼 아예 시험지가 유출된 사례도 13건입니다. 학생부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서울해원여고는 지난 3년간 총 224과목의 서술형 문제 채점 기준을 시험이 다 끝난 뒤에 바꿨습니다. 서울문정고에선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에 비슷한 답을 쓴 학생들이 각자 다른 점수를 받았습니다.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관식 답안은 2명 이상이 채점해 평균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어긴 곳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최소 한 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의 우려가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기출문제를 또 내거나 학습지나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내 교육청 지적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울 노원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2014년 1학기 전해에 냈던 문제의 70% 이상을 다시 내기도 했습니다.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 사건도 지난 4년간 13번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이나 동아리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를 아예 빼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이나 심의 없이 3년간 5번이나 고친 곳도 있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사립 유치원보다 회계가 투명하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부정하게 쓰인 돈은 지난 4년 동안 156억 원이나 됐습니다. 학교 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리는가 하면 학교 법인 간부는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쓰면서 수리비와 보험료까지 학교 돈으로 냈습니다. 이어서 강신우 기자입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직업학교입니다. 지난 3년간 학교 건물 옥상에 통신사들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등 임대료 7천여만 원을 학교가 아닌 법인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사장의 개인 차량을 운행하면서 공금을 사용하다 교육청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국공립밖에 아니에요. 사립학교에서 할 만큼 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끝났어요. 서울 한성고도 학교 법인 차량을 간부가 개인 용도로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수리비 보험료를 내는데 학교 돈 4,4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립학교는 법인 돈 8천여만 원을 개인 소송비로 썼고 희문고에선 교사가 불우이웃 등을 위한 성금 수천만 원을 모금해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며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의 한 공립초등학교는 선거 때 강당을 빌려주곤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렸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재정 관련 지적 사항은 1만 5천여 건으로 전체 감사 적발 사항의 48%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와 복무 4,698건,
교무 확산은 4,236건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들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권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켰고 이사장 맘대로 직원을 뽑았다 교육청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지 엿새 만에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과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일하게 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원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합동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인은 배치 3개월 만에 혼자 밤샘 근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석탄 발전소에서 위험한 설비를 점검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은 혼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인 1조 근무는 점검 범위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위험의 외주화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2016년에 완공된 제2롯데월드는 안전과 안보 문제로 오랫동안 건축 승인이 나지 않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허가가 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죠. 올봄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이 오늘 안전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하던 공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그 과정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롯데월드 타워는 공사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선거리로 5.7km 떨어진 곳에 군시설인 서울공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군의 반대로 막혀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돼 특혜 의혹이 커졌습니다. 감사원이 올 4월 감사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 비행 안전성과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저해됐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던 민간 사업이 대통령의 지시로 재개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크며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이건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이슈인데. 특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공군 장성이 갑자기 교체되고 공군의 공식 입장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쪽짜리 감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다음 주 크리스마스는 화이트가 아닌 옐로우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보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날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바로 또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겨울 날씨는 두 가지입니다. 춥거나 공기가 나쁘거나. 박상욱 기자입니다. 추워도 파랗던 하늘은 다시 누렇게 변했습니다. 네, 매일 인터넷 뉴스로 보고 있어요. 뉴스 확인해가지고 아침에 어느 정도 나쁜지 보고. 추운 날에는 추워서 못 나오고 또 따뜻해지면 또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오고 해가지고 요즘 고생. 이 미세먼지의 영향은 다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중국에선 수요일부터 이 스모그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 하루에서 이틀이 지나면 곧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인 다음 주 화요일까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압이나 바람에 큰 변화가 없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 옐로우 크리스마스가 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좌우로 흔들흔들 여객기가 활주로를 앞두고 흔들립니다. 눈폭풍이 몰아닥친 영국 맨체스터 공항에서 착륙에 어려움을 겪는 비행기들이 영국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강한 폭풍 때문에 착륙하려다가 급하게 솟구치기도 합니다. 영상 속 여객기들은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다가 간신히 착륙합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맨체스터 공항의 활주로입니다. 한 여객기가 좌우로 흔들리며 접근합니다. 뒷바퀴가 땅에 닿은 순간 갑자기 여객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조종사들이 말하는 급상승, 복행을 한 것입니다. 착륙을 강행하면 사고 위험이 커 날아올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곧이어 다른 비행기도 착륙을 준비합니다. 땅에 근접하는 듯 하더니 착륙을 포기하고 날아오릅니다. 한 비행기는 좌우로 흔들리다 간신히 착륙에 성공합니다. 저쪽에서 또 축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확 불어오는 거죠. 지난 주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강타한 폭풍 데어드레의 영향입니다. 폭풍은 최대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영국 ITV는 폭풍으로 인해 스코틀랜드에 50cm의 눈이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대부분의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어제 일본 삿포로의 한 식당 건물에서 일어난 폭발의 위력은 160m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만큼 컸습니다. 40명 넘게 다쳤는데 이 폭발이 나기 직전에 한 남성이 살균 탈취제 스프레이 120개를 뿌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게 폭발로 이어진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새빨간 불빛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긴급히 투입됐습니다. 일본 삿포로시의 한 2층짜리 건물입니다. 2층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폭발 이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ドーンって一つ爆発した感じですね。なんか雷落ちたような衝撃で、窓ガラス4枚ともうリビングの方に爆風で入ってきちゃって。 160m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들도 깨졌습니다. 폭발 직후 사고 현장 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층에 있던 직원이 폭발 사고 직전 항균 탈취제 스프레이 120개를 뿌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한 스프레이통에 남은 가스를 모두 뺀 뒤 온수기 스위치를 켰더니 폭발했다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밀폐된 공간에 대량의 가스가 찼을 경우 전기 제품 스위치나 정전기로도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앞으로는 1년만 결혼 생활을 해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분할 연금의 최소 혼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나중에 연금을 나누어 받는 대신 결혼 생활 동안의 가입 기간을 나누어 갖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했다면 배우자는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3기 신도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경기 하남, 광명, 김포 등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토지 거래가 전달에 비해 30%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서 기획 부동산 등이 개발 호재를 미끼로 영업에 나서는 등 과열 조짐도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제2의 서 검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서 검사의 인사는 성적과 원칙에 맞춰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려던 컨테이너 화물에서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나왔습니다. 부산 세관은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를 수색해서 폐구리 속에 숨겨져 있던 63kg, 시가 1,900억 원어치의 코카인을 적발했습니다.
코카인은 중남미 범죄 조직이 중국으로 보내는 물량으로 멕시코 마약 당국이 통보해와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말 내내 베트남 축구에 우리도 덩달아 행복했죠. 스포츠에서 약팀의 반란은 언제나 감동을 주지만 우리나라까지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노이에서 베트남 축구를 취재한 이도성 기자가 그 열풍을 들여다봤습니다. 박항서 감독을 담아낸 많은 그림들은 누군가 자신들의 영웅이 돼주길 바라는 베트남 국민들의 바람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 경매에 나와 1,0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120년 전 프랑스가 식민지 베트남의 정치 이슈를 축구로 돌려볼까 싶어 소개했던 축구는 이제 베트남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됐습니다. 30여 년 전 분단 체제에서 통일을 이뤘지만 베트남은 축구 변방이었습니다. 월드컵, 아시안컵 본선은커녕 동남아 대회에서도 2008년 우승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풀 죽은 베트남에서 올해 박항서 감독이 이끈 축구의 성취는 최근 경제적 성장과 어우러지며 또 다른 자신감으로 표출됐습니다. 지난 1년의 과정이 드라마 같았습니다. 23세 팀의 아시아 대회 준우승, 그리고 아시안게임 4강, 또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이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축구 열기는 열띤 응원에 머물지 않고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축구장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축구가 베트남 사람들을 가슴 설레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물한 경쟁에 머물던 베트남 축구는 그동안의 정체를 깨고 이제 더 큰 무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름 뒤부턴 아시안컵에서 또 한 번의 기적에 도전합니다. 하노이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우리가 베트남 축구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박항서 감독 때문이기도 하죠. 동네 아저씨처럼 또 우리들 아버지처럼 평범하고 때로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쏟아낸 따뜻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강력한 슛이 상대 골문에 날아들었지만 벤치에서 눈을 감고 있는 한 사람. 4년 전 박항서 감독은 경기 중 깜빡 조는 듯한 모습으로 웃음을 줬습니다. 악바리처럼 뛰던 미드필더로 국가대표 경기엔 단 한 번 나섰던 선수. 나이 30의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10년 넘게 코치를 하다 감독이 됐지만 사실 성공이란 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년 전 베트남 축구에 뛰어든 건 지도자로서 마지막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키 작은 선수들에게 빨리 뛰고 또 많이 뛰는 축구의 힘을 알려주며 베트남 축구를 바꿨습니다. 직접 선수들의 재활을 돕고 또 편지를 써주며 따뜻하게 감싸 선수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벤치에선 솔직한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골 하나에 기뻐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심판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냉정한 카리스마로 기억되는 지도자의 자리. 우리가 알던 세상의 성공 스토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영웅 아닙니다. 영웅 아니고 이런 평범한 축구 지도자입니다. 어리숙한 아저씨처럼 때론 따뜻한 아버지처럼 박항서 감독의 성공 뒤에는 선수들을 잡아끄는 친근한 에피소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농가가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기질 비료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가축 사료로 쓰겠다고 한 음식물 쓰레기가 유기질 비료로 둔갑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유기질 비료에 수백억 원의 국가 보조금이 지급됐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집이나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조와 분쇄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곳에서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럭이 처리된 음식물을 싣고 출발합니다. 이 트럭을 뒤쫓아가 봤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로 들어섭니다. 한참을 달린 트럭은 충북의 한 비료 제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 퇴비로 음식물을 원료로 하는 비료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물 좀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아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증거를 제시하자 음식물 처리 업체가 보관을 부탁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전북의 또 다른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여러 차례 음식물이 공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음식물로 만든 퇴비는 유상 판매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농가들이 원할 때 소량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드리거든요. 취재진을 만난 한 음식물 처리업자는 수도권 일대에서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들의 상당수가 전국 각지의 비료 공장으로 유통됐다고 제보했습니다. 해당 공장들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고급 비료인 유기질 비료는 주로 유박, 다시 말해 기름을 짜고 남은 식물로 만들어지는데 유박은 음식물 원료보다 2배 비쌉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은 90% 이상은 전부 다 유기질 비료 공장, 전국에 걸쳐서 있는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나가는 것을 좀 일부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비료업체들도 사실상 이를 인정합니다. 제조 원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원료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료를 다른 거를 좀씩 이렇게 섞어서 하고. 농가가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유기질 비료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원료로 된 비료를 사용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질 비료는 20kg 한 포대당 8,000원대로 3,500원 수준인 일반 퇴비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한 포대 살 때마다 1,300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유기질 비료 업체들이 지난해 받은 국고 보조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포대 뒤쪽에 이 원료가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100% 다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원료를 추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농민이 선호를 안 하니까 쓰면서도 원료명 자체에는 기록이 안 돼요. 그게 불법이지만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친환경 인증 농민들은 음식물 비료로는 재배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음식물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발효를 시켰다고 해도 여기에 바닥에 소금기가 들어가니까 자르질 않아요. 염분이 많아서. 음식물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안 사는 거죠, 저희도. 지자체들은 중간 유통업체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3,000여 톤입니다.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출량이 많다 보니 유기질 비료로 둔갑하거나 일부는 농경지에 불법으로 야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하고 재활용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방치와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하루 종일 따뜻하네. 어때? 다르지? 따뜻하지? 응. 히트텍이 있으니까 겨울의 어떤 순간도 늘 따뜻하게 기분 좋게. 유니클로 히트텍. 편안함부터 스타일까지 지금의 후리스를 입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63년의 초가을. 사람들의 화제거리는 처음 보는 그래서 생소한 먹을거리였습니다. 바로 라면. 운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그 생소한 식품이 처음으로 나온 바로 그날. 저희 집 식구들도 둘러앉아 후후 불어가며 마치 새로운 문명을 접한 이방인들처럼 신기해하며 먹었더랬습니다. 꼬불꼬불한 면발의 이 인스턴트 식품은 단박에 한국 사회의 식문화를 바꿔놓았죠. 아니 사실은 식문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63년 초가을의 어느 날 점심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꼬불꼬불한 면발의 새로운 식품이 그 이후의 세상을 그렇게 정치경제학적으로 지배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로부터 대략 10년이 지나 라보떼라는 신조어가 태어납니다. 라보떼란 라면으로 보통 끼니를 때운다의 줄임말.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 80년대 구로공단에서 시작돼서 모든 배고픈 젊은이들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하루 24시간 쉼없이 미싱이 돌아가던 시절에 공단의 여공들은 아침조와 저녁조가 함께 방을 빌린 이부제 새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고된 노동을 버텨냈습니다.
하필 그 면발은 그리 소화가 잘 되질 않아서 찬밥덩이와 함께 말아먹으면 꽤 오래 더부룩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이 노동 중에 배고픔을 되레 잊게 해주었다는 씁쓸한 분석까지 겸하여 김이 무럭무럭 나는 큰 냄비를 올려놓고 둘러앉았을 때 상하 좌우의 눈치를 봐가며 젓가락을 돌려야 한다. 그 눈치가 라면의 맛을 배가시킨다. 시인의 라면 예찬은 어찌 보면 고달픈 시절의 아픈 기억을 약간의 호사로 재구성한 추억담. 그러나 청년의 라면은 급하게 그리고 혼자서 채워야 하는 끼니였습니다. 2년 전 구의역의 김군에게나 그리고 오늘날 태안화력발전소의 김군에게나 그래서 그들이 남긴 것은 미처 속을 채우지 못한 라면. 강요된 1인 노동과 남겨진 라면들. 시대가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노동과 이를 버티게 하는 혹은 버티지 못하게 하는 라면의 정치경제학.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개인이 비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언론 플레이냐 아니면 청와대 차원의 의혹 덮기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폭로를 두고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대자비라는 논평과 함께 정윤회 문건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소환되고 있죠. 그래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당시 사건 당사자인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일로 다시 또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뵙게 되는 건데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선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 자체가 언론에 유출된 점을 들어서 2014년 예. 정윤회 사건 예. 거기에 연루된 박관천 전 행정관이 예. 계속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뭐 이미 보도가 나온 것이지만 이 이번 사태의 경우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약 15, 16개월이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었죠. 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014년도 1월 7일 날 제가 지금도 날짜를 기억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며칠 있지 않아서 바로 저를 비롯한 몇 명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보내고 이 사람들을 새로 받아라는 지시가 안봉근 부속비서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은 외국 순방 출장하셨죠. 그러면서 외국 다녀오기 전까지 인사를 완료시키라 그랬죠. 예.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게 인사가 문제가 있는 인사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안봉근 비서실장은 해외 순방을 수행하면서도 계속 전화를 했었죠. 결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온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하루 이틀 있다가 좋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내보내도 되는데 저를 꼭 찍으면서 이 사람은 꼭 내보내야 된다. 예. 라고 해서 저는 바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보고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의 가치부터 따지기 전에 바로 나오게 된 거죠. 예.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이번 사건과는 출발부터 좀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한 4, 50일 정도 무보직으로 있었죠. 예. 어디 보내질 않고 1차, 2차 인사발령이 났을 때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경찰청장이나 국무조정실장에게 박관천은 이 정권 하에서는 절대 그런 좋은 보직을 줄 수 없다. 예. 해가지고 제가 결국 이제 도봉 정보과장 가니까 정보과장 간 것도 시비를 걸었죠. 예. 예. 아무튼 당시 얘기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긴 합니다. 예. 그중에 일부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뇌물 혐의에 대한 압력 행사 차원이 아니었다. 예. 자신이 생산한 정보 내용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이건 다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원래 특감반원의 그런 확인은 통상적인 겁니까? 그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특감반원이나 청와대 감찰이나 국무총리실 감찰들은
자기가 비위첩보를 생산하면은 이 비위첩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철저하게 비공개 비밀로 붙여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비첩보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위공직자는 저보다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해악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비공개를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첩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개인 사업자 등이 자기와 반대되는 공무원에게 해코지를 하고 첩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 사업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첩보를 낸 다음에는 그 데스크에서 수사기관에 넘기고, 그러니까 이제 데스크라 그러면은 특감 반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특감 반장이나 비서관에 넘기고 개개인의 감찰 반원들은 내 첩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 이번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예. 의견을 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팩트 확인만 좀 하기 위한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따라서 예,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김태우 특감반원의 행동이 어떠한 뜻이다 있을 것이냐 하는 추측은 서로 간에 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몇 가지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환경부 장관 경질을 위해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는 어떤 상황?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특정인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정보가 있으니 감찰을 해라, 알아보라 하는 경우는 그것은 법령상에 의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위가 있으면은 비위가 있다, 비위가 없으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비위가 없다. 현장 감찰반원은 그것을 객관적인 팩트로 예.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 청와대에서 예. 환경장관을 바꾸기 위해서 예. 뭔가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개개인의 특감반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예. 특감반원에게 내려온 지시는 그렇습니다. A 장관, B 차관, C 국장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예.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입니까? 예, 그건 통상적으로 내려옵니다. 예. 뭐 찍어내기를 갖다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안 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통상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은 법령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직 총리 아들 또 민간은행장의 예. 비리 첩보를 캤다. 예. 이런 그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민간인 사찰인가 감찰인가? 예.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까? 그 경계선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공직자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품위적 의무가 있습니다. 유부남인 공직자가 예. 퇴근 후에 다른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다면은 이것은 나 퇴근 후의 일이고 간통죄도 폐지됐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그것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공직자는 공사생활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민간인도 관급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급공사를 하는 민간인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안 쓰고 예.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향응이나 제공하고 하면 이거 당연히 감찰 대상입니다. 그렇겠죠. 또 하나 공무원은 평상시에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동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출퇴근길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지금 대통령의 환경 정책이 어떻고 예.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저는 그걸 참고보고로 써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까지 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제기된 그런데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그걸 첩보를 받아본 비서관이나 수석이 야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예. 예. 어디서 슈퍼마켓 하는 A가 그런 말 했습니다. 야, 그럼 A 혹시 세금 탈락한 거 있는지 확인해봐. 이런 지시를 하면 그때부터는 민간인 사찰이고 불법인 거죠. 예. 딱 거기가 경계선입니다. 예. 예. 민간은행장의 첩보를 캐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은행장이 이게 사실이라면 민간은행장의 사생활을 했으면은 예. 그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민간은행장이 국민이 저축해놓은 돈에 대해서 예. 그것을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찰 지시가 내려오면 건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민간은행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못하게. 예. 근데 국가기관하고 유착돼서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공직감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청와대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이제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주의해줬다는 그렇죠.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게 순수 민간 영역이다. 그러면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청와대 특감반원의 어떤 직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
하다 보면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증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서는 내부 행동 강령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서 이걸 세밀하게 규정을 해두어야 됩니다. 예. 그걸 규정을 안 해두면은 소위 두루뭉실한 게 돼버리죠. 그렇겠죠. 그럼 때에 따라서 높이의 가로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것을 이번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또 규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특감반장은 이 규정이 제대로 현장 감찰반원에게 적용되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복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없이 제도만 있다면은 그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것과 관련해서 예. 지금 청와대 반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금 다 이렇게 흙탕물로 만들어놨다라는 반응이 왜 웃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다시 말하면 예. 청와대가 이것을 이렇게 대응하는 데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일수록 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자, 이번에 김 감찰관이 어떠한 비위가 있은 첩보를 제출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확인이 안 된 거면 우리가 다시 수사기관을 확인해 보겠다. 예. 이렇게 딱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적 일탈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 일탈을 어디서 했습니까? 민정에 근무하면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민정도 그 사람을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럼 국민에게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 따라서 이런 건 제대로 관리하고 우리 실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관리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해야 되지 어떠한 개인적인 비난 쪽으로 나가는 것은 예. 그것은 그 국민에게 신뢰를 두는 청와대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법적으로 대응한다니까 이 모든 것을 그럼 법정으로만 넘겨놓으면 끝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 사법 영역의 수사 부분은 검찰에 넘기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감찰에 넘기거나 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청와대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나오면은 예. 그것은 그대로 표면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하라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건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여태까지 그 근무해본 청와대 경험으로서. 예. 민정에서 근무 생산한 문서들은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하고 민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뭐 명예훼손이 그 내용이 담겼는데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예.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대통령 기록물로 잘 보존도 하지 않고 거의 폐기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의 문서는 공개와 비공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상 공개의 원칙이지만 예. 특히 공개가 돼서는 안 될 것은 법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5년, 10년, 15년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청와대 내부의 모든 걸 다 공개하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것은 법률도 비공개할 문건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급해졌네요. 예. 예,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왜 나만 갖고로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문장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맥락인데요. 예. 지난 토요일 자유한국당이 21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인적 쇄신 대상에 올렸습니다. 예. 국정농단 책임으로 친박 핵심들 또 분당 사태를 두고 비박계도 올랐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홍문표 의원이 대체 나는 왜 들어갔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정책의장이나 이런 정도였고 즉 관리가 있는데 지방선거의 총책임을 사무총장에게만 지금 지우는 모습은 예, 왜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책임을 안 지고 나만 갖고 그러냐. 그래서 조광특위에 있었던 김용태 현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따지려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흔히 당 지도부 하면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회의장 순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사무총장? 그렇게 되나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 당 지도부의 면면을 보면
홍준표 대표가 있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 의장, 그리고 홍문표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런데 앞선 3명은 이번 인적 쇄신 대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강특위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현역 의원도 아니고 당협위원장도 아니어서 배제됐다고 하는데 당협위원장이 아닌 현역 의원들도 앞으로도 못 맡는다라고 해서 인적 쇄신 대상에 올랐는데 굳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했다는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도 사실 비대위를 꾸린 주역이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당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2부 자리는 노코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이 내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연히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내비쳤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절이 싫으면 중립도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는 법에 없죠. 뭐 은유법이군요. 그렇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얼마 전부터 사실상 탈당을 예고해 왔고요. 탈당하면서 현 정보위원장, 상임위원장 중에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직도 가져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손 대표는 갈 테면 가는 건 상관없는데 상임위원장 자리는 정당 몫이니 놓고 가라고 한 겁니다. 이런 건 무슨 규정 같은 거 없나요? 국회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래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는 정당별로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상임위원장을 사임하는 것은 본인이 내려놓지 않으면 본회의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하면은 따로 뺏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2015년에 민주당에서 당시 몇몇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빠져나올 때 상임위원장직을 가지고 갔었고요. 지난해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역시 세 자리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의원 한 명이 나간 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창당 수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의석수를 생각하면 나름 지분이 있겠거니라는 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학재 의원 혼자 나가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가서 바른미래당에서 불만이 높습니다. 아무튼 뭐 이부자리까지 가져나간다는 건 좀 재밌는 비유인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순서 틀린 사과문으로 했습니다. 누구의 사과문입니까? 서부발전의 사과문인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의 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제목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돼 있고요. 날짜는 오늘이고 맨 마지막 문장에도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부발전의 태안발전소에서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에 대한 서부발전의 사과문인데요. 문제는 정작 아직 서부발전이 고 김 씨의 유족에게는 사과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했었잖아요. 노조 쪽에서. 그렇습니다. 사과하려고 제가 그래서 그 연유를 좀 물어보니까 서부발전 측에서는 서부발전의 사장이 사과하려고 세 차례나 고 김 씨의 빈소를 찾았는데 유족들이 반대하면서 빈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사과를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족에게 사과를 못하고 국민께 사과문부터 먼저 내는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실제 비정규직 연대에서도 이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 분들께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돌아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한테 메일 보내서 사과했다고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언론 플레이입니다. 저게 문제군요. 그러니까 미리 기자들한테 우리 사과했다고 알려버리는 것. 그렇습니다. 앞서 보면 신문에는 오늘 났고 기사도 오늘 났는데요. 어제 저녁 7시에 기자들에게 미리 사과문을 메일로 보냈고요. 사실 회사 홈페이지에도 오늘 오전에서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께 드리는 사과문이 사실 기자들에게 먼저 나갔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도에 더 신경을 썼다는 얘기고 정작 중요한 부분도 유족에게는 사과를 못했었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유족과 노조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사고 이후에도 서부발전의 진정성은 의심을 받았는데요. 당시 김 씨의 직장 선배인 이성훈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사고가 난 뒤에 회사에서 전화해서 밑에들 입단속 잘해라.
기자들 만나면 인터뷰하지 마라. 예. 이런 얘기부터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네,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하지만 전국에 구름이 많고 경기 서해안 지역과 충남 일대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도 탁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 지역의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 강원 영서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 끝나고 소셜 라이브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두 기자가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s anybody there?